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한 경찰을 향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치안감 인사파동과 관련해서도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바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치안 관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아마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안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이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입장 정리가 정확하게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제 지난 주말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23일 날 이제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발해서 전국 총경급 경찰회의가 소집됐고 이어서 이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은 이제 대기 발령 상태로 갔는데 물론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제도적 설계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그런 어떤 조직의 그 공식적인 지침이 수차례 전달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상상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군대나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 치안이나 국방을 위해서 어떤 무력을 독점하는 그런 집단들이거든요. 그런 집단 중에 하나인 경찰이 이런 지휘 통제 체계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이 기강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역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찰 향해서 2번이나 내놨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국 설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려 시민들이 설득되기보다는 외면하게 되는 결과까지 저는 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어떤 무력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목적으로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사실은 공지도 했었던 바였고요. 그리고 이제 해산 요청이 오니까 1시간 안에 해산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징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이견은 허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한 3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찰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국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경찰은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는 소관사무로 치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휘하려 한다거나 통제하려 한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실은 정치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했던 문제 때문에 사실 한국에 많은 인권이 유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1년에 내무부의 소관사무인 치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사실은 경찰이 모임을 하는 것 자체를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두고 쿠데타라는 표현을 행안부 장관이 썼어요. 저는 아주 큰 무리수라고 생각되고요. 셋째로는 이런 논란들을 만드는 게 특정 세력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경찰국 설치를 두고 경찰이 사실은 어떤 자기의 업무를 다하지 않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허락을 받아서 모여서 그 논의를 했다고 해서 하나의 쿠데타라고 몰아붙이는 건 시민들로 하여금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인다고 저는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쿠데타는 좀 무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저도 물론 표현 자체를 어떤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거나 여러 가지 거칠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국 그 경찰회의가 있은 직후에 바로 이렇게 어떤 인사 조치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조금 더 나은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경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그 무력을 어쨌든 독점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어떤 행동,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선례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휘 통제 체제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가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민주적인 통제에 그 통제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선 이제 예정이죠. 신설될 경찰국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일선의 목소리를 또 전하고 또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생산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과연 통제를 안 받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저도 이참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계속 지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리한 수사를 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법을 만들면서 경찰위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가 지금도 사실상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이 경찰위원회를 더 독립적 기구로 만들 거냐 말 거냐가 지금 논의의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것을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은 하시더라고요.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두면서 민정수석이 그렇게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려고 하며 그러면 경찰위원회가 이것을 더 통제할 수 있게 하자. 민정수석실은 없앴으니까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정치 권력이 경찰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사실은 지휘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행정안전부를 두어서 통제한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신설은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정대로 아마 8월 2일 날 경찰국 신설이 이루어지긴 할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반발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만큼 아마 안착되기까지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일견 동의하는 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상 구조적으로 어떤 단위상의 매칭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위원회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이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좀 빠르게 이루어진 만큼 경찰국 운용 초반부터 조금 더 경청하는 자세로 지금부터 좀 낮은 자세로 일선 경찰 공무원들과 더욱 좀 소통하면서 조기 안착을 유도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경찰 회의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가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은 했지만 이 파장이 또 얼마나 커질지는 좀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경찰이 참여하는 회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정부가 더 압박을 받게 될 텐데 사실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의 주 내용은 조금 더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주장을 했다고 해서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훨씬 더 많은 경찰들이 자기의 직분이 그렇게 예를 들면 오해당하고 오명을 씌워진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대려 회의가 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주장할 만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그런 회의를 여러 번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안 가지고를 이전에 사실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 제한됩니다. 그럼 그 법에 의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검찰은 평검사 회의도 하고 검사장 회의도 했는데 경찰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인터뷰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경찰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완전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면 될 것인데 아예 이견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습이 되려 저는 정부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이견들을 모두 다 말하지 말라라고 묵살하거나 강제하는 것과 지금 이 회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분명히 공식적인 지휘 통제 라인에서 이것들을 해산하고 나중에 얘기하라. 지금은 해산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에 불복해서 계속해서 이걸 강행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또 인사 조치를 통해서 어떤 징벌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분명히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식적인 체계에 대해서 반발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인 것이지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한 어떤 논의나 어떤 반대 의견 표출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최근 경찰의 이런 조직적인 반발들이 어떤 문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적인 통제 방안에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정치 구호화된다는 측면들 그런 인상들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레 이제 쿠데타 하나에라고 규정 지으니까 전 이게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경찰국이 설치되면 더 위험하겠다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장단들이 모일 때 그냥 갑자기 모인 게 아닙니다. 이미 경외로 갈 거라고 보고를 한 다음에 모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2시간인가 3시간이 지나서 그 회의를 해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청장 후보자가 사실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떤 조치를 내린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혹시 행안부 장관의 지시가 있진 않았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서장 후보자가 그 지시를 했다고 하면 역시나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경찰청장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려 경찰국 설치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거제 파업을 두고 거기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함을 검토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보도에 대해서 경찰청은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보도가 될 만큼이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만을 위한 것인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실은 경찰의 지위를 통제하에 놓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만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즉 이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까지도 포함돼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한 통제권은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풀이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됐지만 많은 경찰들이 모이는 회의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이 부분을 수정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지금의 입장대로 8월 2일 날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되 초기 안착 단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의 목소리를 듣는 것들은 분명히 전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 행안부 장관의 지시라든지 정치권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다 추측인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별개로 다루면 될 일이고 일단은 그 지휘 통제 체제 내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따라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이슈에 관련해서 기존의 어떤 물론
있는 행정부에서 어떤 경찰 권력이나 다른 여타의 그 외청들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들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공식적으로 저는 행해 왔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이슈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여러 가지 오히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화의 한 일면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에선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두 가지 사안이 되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경찰서장단 회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정말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 전에 조치를 하는 게 맞았죠. 엄포라도 나왔으면 아마 그 회의가 적절히 진행조차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굳이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이내에 해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즉시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징계까지 한 것이에요. 저는 이 무리수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하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이야기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러니까 거제 파업을 놓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검토를 행안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의 수뇌부 회의에서 부적절해서 그것을 진행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아예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보도도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을 통제할 기구가 없다면 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게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법에 의해서 사실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경찰위원회를 합의자 행정기구로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터에 갑자기 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그분에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경찰위원회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비대해지는 어떤 경찰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통제로서 충분히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쟁점화가 될 것은 저도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조금 더 이제 큰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경찰 내부의 반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아마 예정대로 내달 2일 날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짧다면 좀 짧고 길다면 좀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갈무리를 하고 또 조정하는지를 좀 보면서 정부와 실무자들 사이의 역할을 좀 잘해주고 이를 통해서 좀 효과적인 리더십을 새로 좀 획득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까요? 이 대정부 질문을 3일 동안 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하는데 어제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의 대정부 질문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어제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아무래도 민생과 관련된 사항이 없었죠. 왜냐하면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질문이었던 만큼 뭐랄까 좀 최근에 예상했던 그런 공방들이 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나 눈에 띄는 질의응답 같은 거는 저는 별로 없었다.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와 국가 운영에 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와 야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저는 분명히 좀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관전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두 가지는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하나는 민간인 북송 관련해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확인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태경 의원이 순간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유엔사를 통해서 승인되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고 그 부분이 향후에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아주 무리스럽게 북송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되게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 관련한 문제로 되게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라인이 모두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태죠.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추천되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받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인사기획관과 비서관으로 간 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고 하는 인사 전체를 총괄하는 분도 역시나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로 장악된 이 인사 라인에서 계속 인사자본 문제가 나고 있어요. 이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될 만큼인데 이런 부분이 좀 다루어졌던 것 같고 좀 이따 이야기하시겠지만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어떤 논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은 의원이죠. 두 분의 얘기가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구 권력의 대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큰 소리로 모았던 부분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치하게 뭐 누가 판정승을 했느니 판정패를 했느니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검증 관련해서 그 집단의 직무범위 부분, 과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대법원장은 물론 아닌 걸로 어저께 말씀을 했지만 그 나머지 장관들, 각 부처 장관들에서 모두 인사검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검찰총장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인사를 먼저 이렇게 단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뭐 그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지적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박범계 장관께서 이제 왕 중의 왕, 뭐 1인 지배 시대 이런 표현들을 좀 준비를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좀 공격 포인트를 잡아하셨는데 저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총평을 하면서 철학의 차이를 조금 볼 수 있었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영으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그 진보 진영은 어떤 그 인간 이성의 어떤 부분이나 그다음에 개인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체제나 시스템, 규범이나 관습, 법치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를 좀 하는데, 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한 그런 답변이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지금 여기 검찰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 바로 이 인사들이 과거의 어떤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절차들을 오히려 양지로 끌어내서 어떤 법과 시스템에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일련의 조치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그것은 검찰이 한 것이다, 모든 걸 검찰이 한다, 한동훈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간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제가 역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조금 저는 이견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인사 시스템을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할 수 있지만 시스템화되면 오히려 나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 사실 인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사실 그 인사 관련한 사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잘 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시행령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걸 법무부로 옮긴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에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왕 중의 왕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 좀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체계상으로 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할 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정도 합의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체계상에 없었던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어떤 워딩이 나오더니 이 모든 게 다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공식적 체계를 통해서 결정돼 왔고,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전혀 그 공식 체계에 속하지 않는 후보자에 의해서 다시 뒤집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서 사실 공식 라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왕 중의 왕 아니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왕 중에 왕이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조금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에 물론 고유한 역할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
인사혁신처가 어떤 요청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의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그것에 관한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던 것은 의리 있었던 일이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사견이 포함되어서 그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었던 것과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시스템화시키는 것과 과연 어떤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권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가져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대안인가, 더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좀 논의하며 숙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얘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지원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득하고 들어왔다. 승인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서서는 이것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에 좀 배치되는 질문 아니냐라는 얘기였어요. 이 부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태경 의원께서 좀 당황하신 모습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거 왜 대답할 게 있는데 왜 당황하셨지 하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유엔사의 승인이 그 통과에 대해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 보도 나왔었고 오늘 이제 또 거기에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니까 권영세 장관께서 나와서 설명한 부분도 있는데 절차적으로 판문점 통과에 대해서는 승인했는데 그 승인 절차를 보면 간단히 몇 명이 통과한다, 누가 그것을 수행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강제 북송에 대한 것들인지 또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안대로 가리고 포승줄로 묶고 이런 부분들로 어떤 구체적인 양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차후에 그것들을 알게 된 유엔사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새로 나온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온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 정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관련된 문서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또 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대통령실의 그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뭐 문서를 파기하는 것 자체가 다 기록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파기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초에 주장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 여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아주 무리스럽게 북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근거가 강화되기보다는 근거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쨌건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